얼마 전 6년 전에 발생했던 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실이 감춰져 있는 것 같다 라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당시 상황, 그 증거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남겨주셨죠. 저희는 어렵게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요, 계속해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제 수사 기록에 대한 내용 부분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범인이 자기 입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사체를 훼손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말 이 사람 말대로라면 과연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뿐이죠. 만약 이 사건에서 그 범인이 주장한 부분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는 계획적인 살인마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 30년 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전자장치 부착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내용이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그 사이에 있는 비밀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과연 범인이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2018년 6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는데요. 바로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한 아내의 신고 전화였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예 연락이 끊겼다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마지막 내용도요, 그냥 지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말이 끝이었죠. 성인 남성의 실종 접수. 대부분 경찰은 이런 경우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목적지를 부산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핸드폰이 꺼졌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문제로 잠적, 혹은 말 그대로 동굴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조용히 있는 상태일 확률도 있다 보니 애초에 강력계 같은 이런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었죠. 사라졌다는 남편의 통장 및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과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받은 기록까지 함께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날짜가 나 부산으로 내려갈게 라고 얘기한 그 전이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뒤에 돈을 빼낸 흔적이었다라는 거였죠. 물론 자기가 뭔가 잠수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요, 무려 총합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뽑아낸 돈이었죠. 자,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뽑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 걸까? 두 번째, 그 돈을 뽑은 위치는 어디인 걸까?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뽑힌 곳, 실종 신고가 되고 5일 뒤에 뽑혔던 그 위치는 부산이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지역 두 곳에서 현금이 인출된 거였죠. 남편은 부산으로 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남편을 위협을 했거나 혹은 남편 스스로가 부산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뽑았을 가능성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였죠. 자, 그럼 누가 뽑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 실제 CCTV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돈을 뽑은 사람은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도 여성이었습니다. 자, 여기선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남편은 분명 부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로 실종된 상태고, 남편의 카드로 돈을 뽑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분명 여성처럼 보입니다. 경우의 수는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남편과 함께 있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돈을 뽑았을 확률, 혹은 남편이 어떤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다른 사람이 돈을 뽑았을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죠. 돈을 뽑은 사람, 충분히 의심이 가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산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이 와서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서 체크카드에 있는 현금도 뽑고, 그리고 신용카드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친한 사이, 내연관계여서 알려줬거나 그게 아니면 위협, 협박을 해서 강제로 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남편의 행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이 강력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의 사건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걷는 모습이 무언가 어색해 보인다는 것, 또 다른 CCTV에서는 발을 삐끗하는 장면, 그리고 구두가 발에서 빠져서 다시 신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자주 신는 신발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이죠. 자, 그럼 나머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저 여성의 모습을 한 사람이 실제 여자가 아닐 확률에 대한 문제였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시작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은행에 들어가기 전 한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까지 확인한 이 여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있었던 고시텔에는 이런 여성이 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 적도 없는데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들어간 사람과 나온 사람이 외형을 바꿨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바로 여장입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실종 전에 마지막 행적으로 피해자는 자기가 아는 동생 남성 박모 씨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그 이후 집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죠. 그때까지는 피해자의 아내와 서로 연락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뜬금없이 함께 부산으로 간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의심이 가지만 어찌됐든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동생이라는 박 씨였기 때문에 그 박 씨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박 씨가 과거에 했던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파는 액세서리 일을 하고 있었죠. 옷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 여성에 대한 물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얼굴과 그리고 CCTV에서 찍힌 얼굴이 매우 흡사했다는 점, 또 키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키를 어떻게 경찰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키, 몸무게를 경찰이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만 빼고요. 바로 전과자입니다. 박 씨는 당시에 수배 중인 전과자로서 주소지도 불분명한 상태였죠. 해서 경찰은 역으로 추적합니다. 당시 피해자와 만났던 날부터 CCTV를 계속 역으로 추적해서
당시에 박 씨가 어디에 살았는지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CCTV까지 열람을 하게 됐는데 분명 당일날 술을 마셨던 피해자 박 씨는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그날부터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바로 박 씨를 빼곤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는 있었죠.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CCTV 화면에서 박 씨가 무언가 엄청 큰 물체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지만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시신 같은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는 마지막 목격자가 아니라 바로 범인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확증이었죠. 그렇게 박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집안에는 당연히 많은 혈흔과 증거물들이 완벽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범인은 박 씨였죠. 박 씨는 현장 검증도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박 씨가 약 30분 후 집에서 비닐에 싼 사체를 끌고 나와 오토바이에 실으면서 그가 안매장했던 장소는 서울에 있는 수락산 인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몇 번씩 내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들어온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혹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범인이었던 이름 1970년생 박현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때까지 모두 인정되어서 판결문에 그대로 적힌 내용입니다. 범인 박현구의 주장입니다. 일단 박현구는요,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직전까지 무려 7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 6월 9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폭력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나 사람 토막내서 죽이고 담그려고 냉장고까지 준비했어 라는 말을 한 내용도 인정이 된 사실이 있었죠. 폭력범죄 같은 계속 재범 위험성이 있었던 박형구. 박형구는 당연히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 지하에서 혼자 생활을 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의류에 대한 장식품을 부착하는 일로 생계를 간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2금융권에서는 약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들어오는 수입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박현구랑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을까요? 사실 이건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 있는 한 무도회장에서 서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 친목을 다니는, 춤을 함께 추는 그런 무도장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2년 전이었던 2016년, 그때 당시에 피해자였던 안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형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박현구의 주장입니다. 박형구는 그 무도장에서 만나 사귀었던, 약 5년간을 사귀어왔던 6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씨, 피해자 안씨가 박형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 네 여자친구한테 좀 관심이 있어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박형구의 주장입니다. 그때부터 박형구는 이 형 왜 이러지? 하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심을 계속했던 박형구는 2018년 6월 7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가게,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났던 이유도 혹시 나 몰래 피해자인 안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랑 만나는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그날 밤 12시경까지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언성을 높이거나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근데 박형구의 주장으로는 당시 그 장소에서 내가 동생인 너의 여자친구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성격도 밝고 하니까 내가 한번 사귀어보면 안 될까? 동생 네가 좀 양보 좀 해줘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여기서도 뭔가 화를 내거나 싸웠거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리를 파한 게 아니라 밤 12시 26분경 박현구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했던 피해자 안 씨를 택시에 태워 함께 들어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9시 20분경 박형구의 집 안방에서 이제 잠에서 깬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안 씨가, 야, 내가 어제 했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200만원 줄게. 너가 이제 그 무도회장 안 나오고 그럼 내가 그 네 여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할게. 나한테 양보하면 안 돼? 내가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내 카드 비밀번호 이거야. 이 말을 들었던 박형구가 순간적으로 나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 다음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지 않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이불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아예 꽉 눌러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이거 박현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현구가 자신과 친했던 형이었던 안 씨를 살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네 여자친구 나한테 양보해라. 둘이 혹시 만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만났는데, 그때 당시 어느 CCTV든 주변에 어떤 목격자든 둘은 언성을 높이거나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형구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술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도 격분하고 있지 않다가 집에 와서도 술을 한잔하고 잠에 그냥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또다시 얘기를 하며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포기해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안 씨는요,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있는 상태. 또 하나의 문제는 굉장히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돌려봤을 때도 그 어디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뒷받침을 할 만한 과거의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죠. 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연 정말 사실일까요? 어찌됐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격분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라면 박 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참고 견뎠는데 아침마저 술 깨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우발적 살인이 인정된 겁니다. 근데 이걸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애초부터 혼자 그런 망상을 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면 이라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진실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성 때문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형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침 9시 반경이 아닐 수도 있죠. 언제일 수도 있을까요? 집에 들어오고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의 시간은 많이 빕니다. 도리어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에 대한 흔적들이 강하지 않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 술에 만취했던 피해자를 잠든 걸 확인하고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박현구가 말한 대로의 내용의 심리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자꾸 몹쓸 짓을 하려고 해서 너무 분노해서 술이 다 깬 상태로 자신의 친한 형을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보통의 생각은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신의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박형구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시신을 무려 3일 이상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그리고요, 범행을 친 그 날부터 피해자의 옷에 있는 카드와 신분증을 꺼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에 가서 미리 구입해놓은 여성 가발, 선글라스, 원피스, 구두, 우산을 준비해서 모두 가려둔 뒤 현금 입출구에 가서 그 비밀번호를 누른 뒤 4번에 걸쳐 390만 원을 인출하고, 그리고 다른 지점에 가서 현금 서비스 2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똑같이 현금 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어딘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지요. 분명 그는 많은 빚이 있었고 생계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은 범죄 행위만 보게 되면 시신을 처리한다라는 문제보다 그에 앞서서 그의 현금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알아서 비밀번호를 얘기해줬다라는 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박형구는 돈을 왜 뽑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처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걸 뽑아놓고 그걸로 오토바이를 샀고요. 그걸로 삽이랑 괭이를 샀습니다. 이게 박형구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박형구는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두고 돈을 계속 뽑은 뒤 6월 12일 날 노원구에 있는 천물가게에서 삽을 1개 산 다음 인근에 있는 데서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죠. 앞서 보신 그 수락산 입구 등산로에 올라간 다음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곳을 미리 찾은 뒤 그곳을 삽을 이용해서 땅을 파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나무 뿌리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그는 다시 철물점에 가서 괭이 1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기가 팠던 그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호미와 함께 23cm에서 51cm 사이 구덩이를 2개를 팝니다. 계획적이죠. 왜 구덩이를 2개를 팠을까요? 1개를 팔 때 사람을 온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뿌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월 14일 저녁 8시 47분경 그는 집에 놓인 시신을 의료원단 포장용 비닐로 감싸고 끈으로 묶은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그 구덩이를 파놓은 수락산 등산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구덩이 중 한 군데에 넣어놓게 되죠. 근데 그때 팔다리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미리 준비한 쇠톱과 칼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렇게 2군데의 구덩이에 양쪽으로 나눠 담고 그곳을 파묻고 낙엽으로 덮은 뒤 유의 현장을 이탈하게 되죠. 자, 이 사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사건 당일날 햄버거집에서 술집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CCTV로 분명 확인됩니다. 어떤 목격자들도 이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운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그 집안 내부의 일은 전부 박형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첫 번째, 정말 피해자 안 씨는 박형구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어쩌면 박형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박형구의 머릿속에서 만약 목적이라는 부분이 돈이었다면, 피해자에게서 돈을 갈취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범죄를 계획한 거라면 그는 분명 자신의 집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심하게 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주겠다라고 200만 원을 줄 테니 포기해라 라는 말도 왜 만들었을까? 이걸 만든 말이라면 돈을 뽑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도 이거 혹시 너 계획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끝까지 부인했던 박형구,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는 전과가 꽤 있었죠. 계획적인 부분과 우발적인 부분은 형량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만약 이 사건이 강도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는 무기징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게 된 거였죠. 앞서 있었던 내용들, 여러분은 정말 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판결문에 있고 수사기록에 있는 박형구의 주장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앞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딘가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그럼에도요, 재판부는 징역 30년, 당연히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형구가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착명령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형사처벌 받은 건 있는데 그 형사처벌을 받은 7번 중에 살인범죄가 없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으면 못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없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좀 골 때립니다. 바로 재범위험성 평가라고 부르는 심리분석 검사표인데요. 그때 점수가 총점 13점에서 14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되는 기준치였죠. 근데요, 이 재범 위험성 높음이라고 판단하는 점수가 12점에서 30점 사이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죠. 그런데 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니까 재범 위험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0점부터 30점까지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점수는 13점에서 14점이 나왔죠. 그런데 이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2점부터 만점까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미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은 13점은 높음에서도 상당히 낮은 쪽이니까, 말장난 같죠?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싶어서요. 높은 데서도 낮은 거니까 그래도 높음입니다. 등급이 1등급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1등급도 1등급이고요. 4% 기준으로 100%도 1등급, 96%도 1등급이죠. 1등급은 맞는 겁니다. 그걸 낮은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높은 1등급인 거니까 1등급 자체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12점에서 30점까지 높음으로 놓은 이유는 이 안에 포함됐다라는 얘기는 위험하다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데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시간 수용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유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중에 출소 이후에 전자장치 부착이 되질 않습니다. 유기징역형 30년, 그리고 우발적 살인, 성범죄 없음. 만약 그가 모범수로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가석방 대상을 노릴 수도 있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세상에 알려진 범죄에 대해서는 잘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판례들이 많으니 말이죠. 1970년생인 박현구, 그가 만약 수형 형기를 다 채워 30년 뒤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2048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과의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쩌면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뭔가 분명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받은 제보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었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쇼킹한 건 여장 남자였다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치밀했다 라는 부분에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건 이후의 일이었으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남는 의문점 첫 번째는 정말 박형구가 얘기했던 범행 동기가 맞을까? 두 번째, 살해 시점이 정말 아침이 맞을까? 밤이 아닐까라는 의혹인 거죠. 그 부분도 껴있는 거고,
그 뒤에 시신을 처리한다라는 문제보다는 돈을 먼저 빨리 뽑았다는 것도 의아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한다고 피해자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어제 얘기한 거 잘 생각해봐, 200만 원 줄게, 내 통장 비밀번호 이거야. 화가 났죠. 그리고 찔렀죠. 비밀번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 라는 것도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비밀번호 몇 번에 꽂히는 게 아니라 돈 줄게, 어제 생각한 거 얘기해봐야 꽂힐 거잖아요, 사람이면. 그리고 왜 그 돈을 200만 원을 준다고 얘기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되었든 꽂히잖아요. 그 앞에 말에 꽂혔을 텐데 그 뒤쪽 번호를 어떻게 기억을 해냈을까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5년간 만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돈이 엄청 기분 나쁜 돈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형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리어 행동한 것만 보면 돈을 노리고 움직였다라고 보이는 게 조금 더 사건 순서에는 잘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자기는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살해했다 그러면 못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소름 끼치고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 있잖아요, 부산에 간다고 얘기했던 거, 그 문자를 보낸 것도 박형구였어요. 박형구가 부산으로 간다라고 보냈던 이유도 아마 이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겠죠. 참 그렇게 안매장을 해놓으면 끝날 거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구가 왜 안 도망갔을까도 궁금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형구는 수배 중이었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는 여장을 했고, 일단 거기서 안 들켰을 거라고 믿었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못 들켰다 하더라도 그 여자라고 판단되면 자기는 아닌 거니까 그렇게 발뺌할 수 있다라는 그 시간적인 부분도 자기도 이제 벌었을 거라고 믿었을 것 같고,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티가 난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서슴없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뒷이야기니까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이건 물론 100%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치정과 관련돼 가지고 살인사건이 발생되게 되면요, 그 공격 범위도 그렇고, 공격에 대한 범주, 그리고 사체 훼손에 대한 부분도 꽤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100% 다 이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부분,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분만 공격을 한다든가, 거기를 뭐 도려낸다든가, 이런 식의 공격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얼굴 부분, 목 부분 이런 데만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박형구는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했거든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죠? 사실 치정 문제로 갈 문제면 그쪽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하다라는 문제가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믿기가 힘든, 다만 그가 자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 그래도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겠지, 근데 이게 자백이 없으면 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밀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확인할 수가 없죠. 사망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문제도요, 이미 시신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망 시신에 대한 훼손도 있었고, 땅에도 묻어갖고, 이런 문제들이 끼다 보니까, 그리고 편차에 대한 시간이 크잖아요. 밤 12시 몇 분에 들어왔다가 아침 9시 몇 분이라고 얘기해서 그 편차를 함부로 좁히기도 너무 어렵고 변수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걸 자백하지 않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한 행동만 놓고 보면은 네, 의심이 좀 많이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께도 이 사건 좀 의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